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퇴직한 노년의 주인공이 허허롭고 묵직한 시선으로 인간의 실종과 외로움을 잘 표현한 작품, 박민규 작가님의 누런강 배 한 척입니다. 인생이라는 누런 강위에 띄운 배 한 척에서 내리려고 온전치 못한 아내와 자살여행을 합니다. 작가님은 서운함이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진실을 황황히 알려줍니다. 제 감상은 너무 무겁거나 슬프지만은 않았는데요. 가슴에 남는 멋진 문장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열흘 뒤 꽃진 자리. 잘 왔다. 그래도 늦지 않은 건 택시를 탔기 때문이다. 집사람을 아들네에 맡기고 서두른다는 것이 그만 약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전철역까지 2번 걸음, 결국 택시를 잡았다. 하오의 뒷좌석엔 취객 같은 봄볕이 합승해 있었다. 흔들릴 때마다 서너 사람 같은 느낌의 봄볕들이 나긋한 어깨를 부딪혀 오곤 했다. 택시를 탄 게 얼마만인가. 물끄러미 미터기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다. 무진, 요즘은 졸립다. 지난해 봄만 해도 이렇진 않았다. 다 왔습니다, 손님. 요금을 건네고 내리는 순간 내린 인간의 부피만큼 또 봄볕이 자리를 차지한다. 미터기의 액정이 0으로 환원된다. 얇아진 지갑을 품속에 넣으며 그러나 잘 왔다고 나는 자위한다. 약속 시간까지는 제법 여유가 있었다. 전철을 탈 걸 그랬나? 삼정 빌딩이다. 지금 선 6교에선 마주 4층을 볼 뿐이지만 지대가 낮은 뒷길에선 버젓한 7층을 볼 수 있다. 그런 건물이다. 정문이 이편의 대로로 나 있지만 아마도 거의가 뒷길로 난 후문을 사용할 것이다. 전철역도 이런저런 상점과 정류장도 뒷길로 이어진 로터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런 건물이다. 저기 4층에 인주물산이 있다. 29년을 다닌 회사다. 신혼이던 27에 입사를 했으니 인생의 대부분을 저곳에서 보낸 셈이다. 이른 봄이었다. 양복을 입고 4층 건물 속의 7층 계단을 처음으로 뛰어오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건물 왼편에 목재소가 있을 때였고 그 뜰의 목련이 조금씩 꽃을 틔우던 날이었다. 아마 33년 전의 일이다. 목련도 목재소도 그날 아침의 신입사원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제일 먼저 목련이, 어느새 목재소가, 어느덧 한 인간이 황사가슴인 바람에서 심하게 톱밥 냄새가 느껴진다. 문득 그렇다. 보자. 저 얼굴은 김인호다. 새파란 신입이었는데 지금쯤 과장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창가에서 담배 피는 버릇은 여전하군. 6교를 내려서며 나는 중얼거렸다. 눈을 마주친 것 같긴 한데 나를 알아본 것 같진 않다. 분명 시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아니 그보다도 내가 많이 변한 거겠지. 이어진 사무실의 창을 둘러보며 나는 생각했다. 먼지 낀 반투명의 창들이 언뜻 0으로 환원된 미터기의 액정 같다. 다 왔습니다, 부장님. 이를테면 그런 느낌으로 퇴직을 했다. 4년 전의 일이다. 29년이란 세월의 느낌에 비해
퇴임식은 지극히 간소하고 간략했다. 10분도 안 돼 식을 마치고 서둘러 택시에서 내리는 사람처럼 저 문을 빠져나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습관처럼 택시를 잡아 탄 후에도 젊은 사장의 인사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기사의 물음에 멍하니 대답을 못한 기억도 생생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얼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답심리로 갑시다. 가야 할 곳은 집이었다. 육교 옆 가판에서 신문을 샀다. 신문을 사는 일도 택시를 탄 것만큼이나 오랜만의 일이다. 그리고 두 개의 골목, 눈을 감고도 찾을 전신줄을 끼고 돌아 바지 다방의 계단을 오른다. 마치 옛날 같다. 돌아온 기분 같은 것. 상호와 인테리어가 바뀌었지만 그러하다. 그런데 계단의 경사가 이토록 가팔랐던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다방의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낯선 얼굴이다. 정 선배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근사한 상호가 있긴 했지만 이곳을 바지다방이라 불렀다.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언제나 바지 차림인 마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치마 좀 입지 그래. 다리가 못생겼어요. 곱상했던 마담의 다리가 그러나 썩 괜찮다는 사실을 안 것은 아마 나뿐일 것이다. 두어 번 남녀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 멋진 다리인데 왜? 배시시 웃으면서도 마담은 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두어 번 물어보고는 나도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 옛날 일이다. 다방은 영업부의 아지트였다. 업무의 특성이랄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회의가 매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셈이었다. 뒷돈이 오가고 접대가 많은 직종이었다. 자연스레 영업부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오른쪽 창가의 가장자리, 말하자면 이곳이 내 자리였다. 그 시절의 어느 날처럼 나는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친다. 심한 신문 냄새가 풍겨왔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신문에서는 이 같은 냄새가 났었다. 때로 늙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순간이 있다. 바로 이런 순간이다. 이 냄새를 맡으며 얼마 전까지도 실적을 체크하고 영업 전략을 짜고는 했다. 그런 기분이다. 나는 담배를 꺼내 문다. 정 선배가 온 것은 20분 정도가 지나서였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선배님. 그런 인사를 굳이 나눌 사이가 아닌데도 굳이 그런 인사를 나누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을 건네고 생각해보니 그런 인사를 굳이 나눠야 할 만큼 우리는 서로 연락이 없었다. 나야 뭐. 하고 정 선배는 말끝을 흐렸다. 자네는 어떤가? 재수 씨가 몸이 안 좋단 소리를 들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큰놈 이름이 동현이지. 그놈은 뭐 하나?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둘째 녀석은 아직 시집을 안 간 게지. 동현이 식대는 내가 갔었고, 뭐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해서요. 지금은 몇 군데 시간 강사를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거 참 대단한 일일세. 어쩜 그렇게 잘 키웠나. 그렇고 그런 대화들을 한참이나 나누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이다. 정 선배와는 깊은 인연이 있다. 학창 시절엔 유도부의 대선배였고 그 인연을 끈으로 나를 회사로 불러주었다. 낙법을 가르쳐 준 것도 영업을 가르쳐 준 것도 그였다. 책상이 고작 4개였던 회사를 지금의 번듯한 중소기업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회사는 앞으로 자네들 걸세. 입버릇처럼 사장은 얘기했다. 15%, 20%의 주식을 나눠주기도 했었다. 10만 불 달성의 신화를 창출한 적도 있다. 돌이켜보면 정신없이 뛰고 열정을 토하던 시절이었다. 경제가 화랑이던 때의 얘기지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모두가 정 선배를 인주물산의 차기 사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장이 뇌졸중으로 죽고 나자 정작 사장이 된 것은 새파란 사장의 아들이었다. 죽기 전에 이미 사장은 모든 절차와 수순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인간의 마음은 법적으로 4층인 건물 속의 7층 계단과 같은 것이었다. 29년을 오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정 선배도 나도 무렵엔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정 선배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는데 내가 이직을 준비하기도 전에 망해버렸다. 선박사고와 불어닥친 불황에 직격을 맞은 것이다. 나는 눌러앉았고 55세를 정년으로 사회생활을 마감했다. 오비 모임인 인후회에서 그래도 꾸준히 만남을 가졌는데 2년 전부터 소식이 끊어졌다. 연락처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연락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정 선배의 장남이 도박에 빠져 큰 사고를 쳤다는 소문이었다.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연락을 않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 학생부에서 메달을 딴 유도인이었다. 10만 불 실적을 올린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내심 선배의 저력을 믿었으므로 한순간도 선배의 재기를 의심치 않았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저께 선배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래서 선배님 하고 나는 말문을 열었다. 미주 지역에 첫 오더를 발주한 때의 일화라든지 얽히고 설킨 그 시절의 에피소드가 그래서 줄줄이 튀어나왔다. 리필한 커피가 바닥날 때까지 선배도 희미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담배 한 대 얻어도 되겠나? 그럼요, 선배님. 두 손으로 잘 감싼 불을 나는 선배의 면전에 내밀었다. 파직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순간 바스러진 제 몇 점이 목련처럼 떨어졌다. 희고 희고 눈부셨다. 이것 말일세. 선배가 잠깐 몸을 뒤돌렸다. 그러고는 보자기에 쌓인 커다란 박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의자 뒤로 쌓인 여러 개의 박스들이 그제야 한눈에 들어왔다. 혹시나 해서 말일세. 자네 건강이 좋다는 건 잘 알지만, 이게 가시오가피란 건데 말일세. 흔한 중국산이 아니라 100% 토종이고 해서, 아, 혹시나 해서 말일세. 그리고 멍하니 선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를테면 먼 산 같은 곳, 황사가 없다면 보였을 북한산이나 그런 곳, 어쩌면 황사가 비롯된 머나먼 이국의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눈길을 따라 언뜻 그 어딘가의 눈 덮인 봉우리 같은 것을 나도 바라본 느낌이다. 그러니까 선배님, 아휴, 편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누굽니까? 불편한 말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론 박스의 개수를 세고 있었다. 한 손에 들 수 있는 양이 3개가 1개라면 도합 6개. 박스가 5개란 건 회사에서 고작 1개를 팔았다는 얘기. 그걸 산 사람이 누군지도 대충은 알 것 같았다. 총무부의
한성수였겠지. 말고는 없었겠지. 면목이 없네. 그리고 고맙네. 대답 대신 악수를 나누고 선배의 손을, 학생부 메달을 움켜쥐던 그 손을 나는 힘주어 마주 잡았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 또 들릴 곳이 있어서 말이지. 담배를 한 대씩 나눠 피고 우리는 육교 앞에서 헤어졌다. 굳이 이렇게 좋아야 할까 생각이 들 만큼이나 화사하고 화사한 날씨였다. 네 개의 가시오가피 박스가 그것을 든 한 사내의 뒷모습이 화사한 봄 속으로 사라져 간다. 황사가 거친 하늘을 올려보며 그래서 잘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한 것이다. 더없이 가벼이 화단에선가 가로수에선가 꽃잎 몇 장 떨어진다. 떨어졌다. 왜 인생에선 낙법이 통하지 않는 것인가? 공무도하, 공경도하. 실은 덥석 이런 걸 살 처지가 아니다. 물끄러미 40만 원이 찍힌 지로를 응시하다 절로 한숨을 쉬었다. 지출이 많은 하루였다. 덜컹덜컹 커브를 도는 전철이 텅 빈 느낌의 소리를 낸다. 이토록 사람들이 차 있건만 그렇다. 덜컹덜컹. 그런 소리를 요즘은 스스로의 삶 속에서 듣는다. 29년을 가득히 땀 흘렸건만 그렇다.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사장의 배신이 없었다면 달랐을까? 그랬을지도 모른다. 정 선배는 회사를 더 키웠을 테고 적어도 나는 상무나 전무가 되었을 것이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큰 불만은 없다. 세상은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고 어떻게든 나도 그 속에서 밥을 먹고 살았다. 살아온 것이다. 미워할 것도 원망할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이다. 월급을 받았고 정해진 액수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걸로 된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 가족을 책임지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예컨대 다행히도 살아왔다 할 수 있는 인생이다. 터벅터벅 전철역에서 아들네로 이어진 이 골목이 오늘따라 좁고 아득하다. 동현인 들어왔냐? 늦을 것 같다네요. 참, 저녁 드셔야죠, 아버님. 별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먹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하고 싶었다. 이상한 반응이지만 그렇다. 며느리의 싹싹함에도 거리감을 느낀 지 오래다. 미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 애미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휴, 낮엔 어찌나 집 밖으로 나가려 하시던지. 약은 먹였고? 그럼요. 아내는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아 하고 나를 쳐다본다. 치매다. 아직 초기라고 의사는 말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다녀왔소. 말을 건네자 고모님은 뭐라 하시던가요? 라고 대꾸한다. 고모님이라니. 가시오가피를 내려놓고 나는 넥타이의 매듭을 느슨하게 풀었다. 느슨하게. 아 하는 한숨이 새 나온다. 식사하세요. 며느리 음성이 들려왔다. 말은 안 하지만 말하자면 여태껏 진지 드세요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식사를 하기 위해 나는 아내를 일으켜 세운다. 갑시다. 조기를 구웠어요.
며느리는 셈이 빠른 아이다. 셈이 둔한 아들놈을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혼수랍시고 이 집을 얻어줄 때 아버님, 연립은 사주셔도 집만 되니 차라리 전세로 얻어주세요. 그리고 차액을 현금으로 주세요. 아파트는 저희가 장만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말을 한 건 아들 녀석의 입이었지만 녀석의 대사가 아니란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이래저래 그때 5천을 줬다. 나로선 할 만큼 했다 생각했는데 늘 며느리의 표정에서 서운함을 볼 수 있었다. 영업을 오래 한 인간은 이래서 탈이다. 이건 조기가 아니다. 대형 할인점에서 두rum으로 산 부세다. 20마리를 18,000원에 산 적도 있다. 중국산이다. 찬이 너무 많구나 하면서도 나는 이것이 식사란 사실을 잊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했다. 아들 녀석이 망한 건 2년 전이다. 덜컥 작은 프랜차이즈 분점을 열었다가 주저앉았다. 4천만 원의 은행 빚을 결국 내가 갚아주었다. 조기를 구웠어요. 며느리의 서운함이 그래서 이나마 줄어든 거라 말할 수 있다. 지금의 옷가게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모양이다. 조기든 부세든 열심히만 살아주면 나로선 그만이다. 평생을 모은 돈 대부분이 그렇게 사라졌다. 나로선 대단한 도움을 준 느낌인데 왠지 아들놈은 당연한 도움을 받았다는 눈치다. 미리 유산을 받는 셈 치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지난 일이다. 문제는 나다. 나와 지금 허둥대며 조기를 먹고 있는 아내다. 아내의 치매를 알게 된 것도 2년 전이다. 은행 빚으로 프랜차이즈 분점을 열었다가 주저앉은 기분이었다. 치매가 어떤 병인지 대해선 그동안 공부를 할 만큼 했다. 부세의, 그러니까 조기의 흰쌀을 발라 아내의 수저 위에 차곡차곡 얹어준다. 부쩍 아내의 젓가락질이 서툴러졌다. 결국 언젠가는 떠먹여줘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납득하긴 힘들지만 당연한 운명일 수도 있다. 치매를 앓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다. 그중 한 사람이 나의 아내란 생각을 하면 더없이 당연하다는 기분도 든다. 암이든 중풍이든 결국 인간은 죽기 마련이다. 참, 아버님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물끄러미 아내를 쳐다보던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왔다. 100살까지 살겠다더구나. 아닌 게 아니라 의사의 말 그대로를 옮긴 것이다. 담배 때문인지 심폐 기능이 떨어진 걸 제외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검진 결과였다. 근력과 간 기능은 젊은 사람 못지 않으시네요. 팔씨름을 하면 손목을 잡아줘야 할 것 같은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한 조각의 암세포도 이상이 생긴 장기나 혈관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 그래요, 아버님. 오래오래 사셔야죠. 며느리의 이 말만큼은 누가 뭐래도 진심이라 생각한다. 종합검진을 받은 건 아들의 권유 때문이다. 아버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거라고요. 싫다는데도 며칠을 졸라댔다. 결국 검진을 받았다. 이것이 실은 며느리의 권유로구나 생각이 들어서였다. 만만치 않은 검진 비용을 턱하니 아들이, 아니 며느리가 부담했다. 효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안해하는 며느리의 신기가 느껴졌다. 별 탈 없이 내가 끝까지 아내를 책임져 주길 아이들은 바라고 또 바랄 것이다. 아들은 말을 말자. 때로 아내가 치매인 게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아들은 아내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아내는 특히 아들에게 집착했다. 내게도 원인은 있었다. 나는 종종 외도를 했다. 접대가 많은 일이라 대개는 직업 여성과 나눈 하룻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랑도 두어 번 있었다. 한 번은 회사의 젊은 여직원 S와 다른 한 번은 고교 동창인 Y와 S와는 반년 정도 딴살림을 차린 적이 있고 Y는 둘 다 가정에 있는 신분이어서 꽤나 심각한 일이 일어날 뻔도 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내는 큰 상처를 받았다. 아들이 그래서 아내의 전부가 되었다. 절로 이기적이고 이타심이 강한 인간으로 자라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내 책임이다. 아니,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없다. 이제 더 줄 것도 없지만, 아니, 그래도 겨우 집 한 채가 남았지만 더는 주지 않겠다고 나는 결심했다. 나에게도 내 인생이란 게 있는 것이다. 치매를 앓는 아내에게도 아내의 인생이 있다. 집은 우리의 노년을 위해 쓰여야 한다. 잘 먹었다. 자리를 일어선 나는 주섬주섬 양복을 챙겨 입었다. 여보, 갑시다. 아버님, 과일이라도 좀 드시고 가셔야죠. 연립의 계단을 내려올 때까지 한사코 며느리가 따라 붙는다. 아니다. 늦기 전에 가야지. 좁고 아득한 골목을 아내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주절주절 딴에는 재밌는 농을 늘어놓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다. 절반이 져버린 개나리 숲을 지나는데 난데없이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아버님, 뭘 두고 가신 것 같아서요. 큰 박스인데. 아차 싶었지만 되돌아가기가 싫었다. 가지고 좀 와주렴. 하려다 귀찮았다. 이상한 반응이다. 다 귀찮다. 아, 그거 아주 좋은 건데 가시오가피라고. 동현이 좀 먹여라. 너도 같이 먹고. 그래, 부부가 같이 건강해야지. 전화를 끊었다. 그만 또 주고 말았다. 전화를 거는 사이 아내는 쪼그린 채 이런저런 꽃들을 매만지고 있었다. 아내를 일으켜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바삭하고 허무한 아내의 손이 홀씨를 다 털어낸 민들레 같은 느낌이다. 그 손을 나는 꼭 쥐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9시 무렵이었다. 오는 도중 아내가 길을 세려 해 싸우고 달래고 곡절이 많았다. 이유는 언제나 집에 가기 위해서이다. 집이 어딘데? 묻는 자체가 무의미한데도 그만 집이 어딘데 벌컥 화를 내버리고 말았다. 반성한다. 약을 먹이고 양치를 해주고 이부자리를 깔아주자 곧 잠이 들었다. 새근새근. 잠든 아내의 얼굴을 확인한 후 나는 거실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또 하루를 살았다. 주섬주섬 나는 펜이니 돋보기니 그런 것들을 챙기기 시작한다. 가계부를 쓸 시간이다. 1년 전부터 가사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 되었다. 그 무렵이 가장 힘들었다. 생전 해보지 않은 빨래며 청소,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 삶의 전부가 된 것이다. 그나마 지금은 가사만 해결하면 그만이라 말할 수 있다. 점점 아내에 대한 간호와 수발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해 갈 것이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지갑에서 꺼낸 지로를 철하고 지출 40만 원, 분납 8회라고 또박또박 기입한다. 정 선배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른다. 앞으로 8번 더 선배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간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지로의 1회분을 뜯어 나는 신발장의 왼쪽 서랍에 넣어둔다. 납부를 앞둔 지로나 고지서는 모두 이곳에 보관한다. 따릉 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것은 딸이었다. 그래, 잘 지냈냐? 학기를 시작해선지 거의 2달 만의 전화다. 엄마는 좀 어떠세요? 뭐 좋아질 일이 있겠니?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참이나 나누었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아들 녀석보다는 확실히 그렇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났다. 엄벙덤벙한 아들놈에 비해 딸은 꽤나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속을 썩이지도 않았다. 착실히 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나와 강단에 서고 있다. 융통성이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그래도 여러 면에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지나가는 소리지만 또 넌지시 사귀는 사람은 없냐고 최근에 보았다. 순간 아빠하고 딸의 목이 맨다. 괜한 소리를 했나 후회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 돈이 좀 필요해요. 돈이라니?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아니요,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너무 힘들어요. 딸은 울고 있었다. 마음속에 가시오가피 숯이 자란 듯 기우가 치밀었다. 얘기를 해야 돈이든 뭐든 마련할 것 아니냐? 힘들고 힘들게 딸이 꺼낸 얘기는 교수직에 관한 것이었다. 지방의 한 대학에 자리가 났는데 요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유도 사용처도 묻지 않았다. 다만 액수만을 나는 물어보았다. 아빠가 3천 정도만 해주시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그러냐? 한번 고민해 보마. 아무튼 방법이 있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뭐니 해도 객진데 늘 건강 챙겨야 한다. 미안해요. 편히 주무세요. 딸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다. 결코 화가 나거나 세상이 썩었다느니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늦게나마 이런 융통성이라도 생겨난 딸이 오히려 대견할 따름이다. 세상에 지식인이 어디 있겠는가. 지식인이 있을 뿐이지. 편히 잘 수가 없어 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달이 밝다. 거실의 불을 끄고 나니 오히려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달과 그로 인해 보이는 어둠과 고요, 그리고 한 사내의 육신이 선명하게 느껴진다. 환갑을 넘겨도 지극히 건강한 늙은 사내의 심장이 두근 한다. 길게 연기를 한 모금 내뱉었다.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들었을 때의 절망감이 푸른 달빛처럼 사내의 심장에 스며든다. 적어도 90까지는 사시겠습니다. 요즘은 이른이 기본이고요. 흔하디 흔한 게 팔순인 세상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온다.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가? 지극히 나는 절망한다.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선 많은 생각을 했었다. 아내의 병에 대해서도 알 만큼 알았고 말하자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란 생각이다. 소득이 없고 몇 푼의 연금으로 생활은 궁핍하겠지만 그런 어려움 따위는 우습지도 않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인생이다. 철로 치면 주철의 근성으로 세상을 헤쳐왔다. 차차 대소변도 못 가릴 아내가 무거운 짐이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아내에겐 그래서 감사한 심정이다. 젊었을 때의 잘못을
배상할 기회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더는 살고 싶지 않다. 더는 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고통이나 불편함이 아니다. 자식에게서 받는 소외감이나 배신감도 아니다. 이제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은데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며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소하고 뻔한 괴롭고 슬픈 하루하루를 똑같은 속도로 더디게 견뎌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알고 나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된다. 몰라서 고생을 견디고, 몰라서 사랑을 하고, 몰라서 자식에게 연연하고, 몰라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천국에 들어서기엔 너무 민망하고 지옥에 떨어지기엔 너무 억울한 존재들이다. 실은 누구라도 갈 곳이 없다는 얘기다. 연명의 불을 끄고 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창을 열고 나는 베란다로 나간다. 긴 하루의 늦은 밤이다. 흐르고 흐르는 차들의 불빛들로 언뜻 저 멀리 도로가 길고 긴 강물처럼 느껴진다. 아득하다. 멀다. 이제 그만 건너고 싶다. 저 누런 강, 나는 한 척의 배처럼. 가을, 봄, 여름 없이. 수면제를 모은 것은 6개월 전부터다. 조금씩 노를 젓듯 규칙적으로 모아왔다. 왜 이럴까 하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훨씬 더 오래전이다. 그러니까 작년의 봄이었나 여름이었나 어쩌면 재작년의 가을이었나. 집은 곧 매각되었다. 전세로 전환하며 판매하는 조건이라 보름 만에 사겠다는 이가 나타났다. 평생에 걸쳐 마련한 집이었다. 그러나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양도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우선 세금을 내고 딸의 통장으로 3천을 입금시켰다. 더 필요한 건 아니니? 나머진 제가 어떻게든 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 문득 그 어떻게든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딸의 인생이다. 그리고 더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전화가 없어서인지 인생이 더 홀가분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돈이 남았다. 30년을 생각하면 차마 2년을 버티기 힘든 금액이지만 남은 인생을 한 달이라 생각하면 넘치고 또 넘치는 돈이었다. 그 돈으로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을 아내와 보내리라 결심했다. 우선 가시오가피 대금을 미리 완납하고 차의 상태를 점검했다. 생각하기에 따라 길고 긴 여행이 될 것이다. 고장이나 그런 이유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옷을 샀다. 아내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무작정 아내는 기뻐했고 분별 없이 7벌의 옷을 닥치는 대로 골랐다. 모두가 강렬한 원색의 옷이었다. 피처럼 빨간 화려한 원피스가 있었는데 예전의 아내라면 공짜로 줘도 입지 못할 옷이었다. 그 옷을 입고 아내는 소녀처럼 기뻐했다. 소년처럼 나는 눈물이 나왔다. 단 한 번이라도 삶을 즐긴 후 나는 아내와 함께 죽고 싶었다. 하마 아내가 여행을 할 수 있을 때 차마 아내의 영혼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출발하기 전날 밤의 달은 인생에서 본 가장 크고 둥글고 눈부신 달이었다. 잠든 아내의 얼굴이 그래서 부시고 환하게 다가왔다. 아내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미안하고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달의 인력에 끌린 물결처럼 꿈틀거렸다. 젖은 모래를 쓸고 가는 밤의 물결처럼. 집안을 잘 정돈하고 필요한 짐을 모두 실었다. 달칵 문을 잠그던 그 순간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을 밀봉하는 기분이었다. 유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다. 이 집의 전세금은 알아서 아이들이 나눠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근처의 미장원에서 아내의 머리를 새로 했다. 예쁘게 해주세요. 원색의 옷을 입고 앉아 머리를 하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고 낯설었다. 아니, 단 한 번 이와 비슷한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결혼식을 할 때였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그저 한껏 바다를 둘러볼 생각이었다. 수면제를 모을 때만 해도 해외의 근사한 휴양지를 생각했는데 확실히 아내에겐 무리가 따르는 일이었다. 우선 차를 몰아 가까운 서해를 둘러본 후 동해의 라인을 거슬러 무작정 이동할 생각이었다. 생각이 곧 길이고 그것은 강과 같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지나온 수십 년과는 다른 한 달이었다. 한 달, 나는 아내와 함께 갯벌을 걸었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노을을 보거나 정말 훌륭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우연히 발견한 놀이동산에서 기구를 타기도 했다. 그렇다고 특별한 여행은 아니었다. 그저 좋은 곳에서 자고 원 없이 바다를 감상하고 온천을 하며 피로를 풀거나 다시 피로해지거나 했다. 소소히 즐겁고 기쁜 순간이 있었나 하면 때로 다가올 죽음의 허무에 짓눌려 괴롭거나 슬프곤 했다. 어찌 보면 지나온 수십 년과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였다. 지난 수십 년의 가을처럼 또 어느 해의 봄처럼 문득 잊고 있던 여름 같은 한 달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 5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 통은 딸에게서 온 것이었고 3통은 보험 가입이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였으며 나머지 한 통은 잘못 걸려온 전화였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왔다. 새벽에 잠깐 보슬비가 왔고 곧 비가 개면서 밝아오는 아침 해를 볼 수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보내고 다시 인근의 휴양지를 찾아 차를 몰았다. 이것이 마지막 운전이 될 것이다. 핸들의 촉감을 새삼스레 느끼며 한산한 도로 위를 달리고 또 달렸다.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눈물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차를 세우고 펑펑 울고 말았다. 콧물까지 흘리는 내 몰골이 우스웠던지 아내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마음이 진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호텔은 바다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주차를 하고 우선 아내와 함께 산책로를 걸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파도소리가 뒤섞인 풍광 앞에서 나도 아내도 모두 침묵했다. 죽음도 기나긴 강 끝에 펼쳐진 저 바다와 같은 걸까? 나는 말없이 담배를 피워 물었다. 추워. 양팔을 매만지며 아내가 얘기했다. 추울 리 없는 초여름의 날씨인데도 아내는
한사코 춥다며 몸을 떨었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여보, 갑시다. 예약하셨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답을 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지금 빈 객실이 없어서요. 예약이 다 찬 상태입니다. 놀라웠다. 제법 이름이 난 휴양지긴 해도 평일이다. 평일에 이토록 호텔을 찾는 사람이 많다니 나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그러고 보니 로비 한켠에는 오후에 있을 결혼식의 안내판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 참 할 수 없이 로비를 나서려는데 안내판의 이름 석자가 한눈에 들어왔다. 김수연, 아내의 이름이다. 아니, 아내와 이름이 같은 신부의 이름이었다. 물끄러미 선 아내에게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김수연? 김수연이 누구지? 멍한 눈빛으로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손님하고 그때 프런트 여직원이 달려왔다. 객실이 하나 났습니다. 방금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로 예약을 취소하셔서요. 아, 그렇습니까? 상냥한 얼굴의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은 7층의 맨 끝쪽에 위치해 있었다. 커튼을 열자 오전의 잔잔한 햇살이 누런 강물처럼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 강물 속에서 나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졌다. 개폐가 가능한 창이 있어 한결 마음에 드는 방이었다. 짐을 잘 정리한 후 벗은 옷들을 옷장 속에 넣었다. 반듯하게 바지와 원피스의 주름을 펴 나는 모양새를 갖춰주었다. 옷걸이에 걸린 어둠 속의 옷들이 문득 지나온 삶 같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목욕을 했다. 아내의 몸을 더불어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의 손으로 씻겨 주었다.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걸터앉자 작은 산새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가방을 열어 수면제를 모아둔 봉투를 조심스레 꺼냈다. 한 달을 기다려온 깊은 잠이 봉투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내의 얼굴을 쳐다볼 순 없었지만 아내의 손을 잡을 수는 있었다. 더듬더듬 잡은 그 손을 나는 여느 때보다 꼭 움켜쥐었다. 문득 마지막으로 아들과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휴대폰의 폴더가 마치 바위처럼 무거웠다. 딩동. 벨이 울린 것은 그때였다. 누구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도 어느새 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버립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거듭 버립니다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문의 저편에서 들려왔다. 이상한 반응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사내의 얼굴을 대면했다. 갓 40을 넘긴 듯한 평범한 인상의 사내였다. 버리라니요? 내가 묻자 오히려 사내가 당황하는 눈치였다. 사내는 재차 방의 호수를 확인하더니 뉴질랜드님 부부 아니십니까? 라고 빠르게 속삭였다. 뉴질랜드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사지를 원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 마사지사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요. 이상한 반응이지만 나는 사내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복도에 서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또 아내가 자꾸 방을 나가려는 것도 어쩐지 신경이 쓰여서였다. 나는 사내에게 방을 잡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랬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사내가 얘기했다. 아마도 절 부른 부부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가 봅니다. 뭐,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니,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단 말이요. 마사지란 게 그렇습니다. 나쁜 인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문득 죽기 전에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어떠신가? 하고 나는 사내에게 제안했다. 아, 사내는 뭔가 난감하다는 눈치였다. 방안을 서성이는 아내의 이상 행동이 아마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약간 치매가 있네. 하지만 마사지를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게야. 그런 건 아니고, 사내는 몇 번을 머뭇거리다 그렇다면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사내는 나를 엎드리게 했다. 차근차근 손가락과 발끝에서부터 사내는 마사지를 시작해 갔다. 그 광경이 무료했던지 아내는 금세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두 분이 함께 여행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네. 보기가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편찮으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예전에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소. 부부란 게 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마사지사를 호텔로 부르나 보. 그런 건 아니고요. 실은 제가 하는 게 부부 마사지란 겁니다. 부부 마사지? 평범한 마사지가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성적인 서비스 같은 겁니다. 어르신과는 거리가 먼 얘기일 것 같아 오히려 말씀드리기도 편합니다만. 퍼뜩 사내의 말뜻이 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오래전 일본 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서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니,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단 말이오. 수는 제법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호기심을 가졌다가도 막상 오늘처럼 유턴하는 경우도 있고, 동의를 해놓고도 정작 여성분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해서 대개는 마사지를 전제로 하고 여성의 결심에 따라 서비스를 하거나 생략하거나 합니다. 요금도 거기에 따라 정하고요. 산새의 소리가 들려왔다.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래서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내리고 이들은 남겠지만 결국 모두가 이 강을 건널 것이다. 마사지의 나른함 때문인지 나는 자꾸 눈이 감겨왔다. 그토록 힘을 들여 이토록 힘들게 살아온 한 인간이 사내의 손끝에서 나른하게 녹고 있었다. 벌이란 건 뭔가? 그건 아이디란 겁니다. 아, 그렇군. 역력히 산새가 울고 울었다. 사모님은 받기가 좀 그러시죠? 담배를 나눠 핀 후 사내가 웃으며 물었다. 무슨, 아닐세. 그런 나이도 아니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야. 대신 그런 서비스 말고 평범한 안마로 해줘야지. 나도 웃으며 사내에게 얘기했다. 깨우면 힘들어서 그냥 침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 조심조심 사내는 마사지를 시작했다. 망종 햇살 속에 그 누런 강물 속에 아내의 몸이 나른히 잠겨들고 있었다. 사내의 손끝이 두어 마리 소금쟁이처럼 잔잔한 파문을 그리고 또 그렸다. 한 척의 배처럼 침대는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가 신음을 지른 것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하마터면 들고 있던 담배를 나는 떨어뜨릴 뻔했다.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그런 성격의 신음이었다. 낮은 신음이 또다시 아내의 입에서 새나왔다. 그만 마음이 역력히 우는 산새 소리인 양 어지럽고 아찔했는데 침대 위의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사내도 역력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굳어버렸다. 사내 사내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적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호텔 광장의 어딘가에 스피커가 있는 듯 했다. 분수대 근처가 아닐까 싶었다. 결혼식 하객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연이어 몇 곡의 가곡이 흘러나왔다. 소월의 산요하던가. 창가에 앉아 노래를 감상하며 나는 새 담배를 꺼내 물었다. 샤워를 마친 사내가 가운을 입고 걸어 나왔다. 눈을 마주치기가 멋해서 나는 엄벙 냉장고의 문을 열었다. 맥주 한 잔 할 텐가? 감사합니다. 머리를 말리고 선 사내에게 나는 캔맥주를 내밀었다. 결혼식을 했나 보죠? 창밖을 내려보며 사내가 얘기했다. 그런 모양이야. 광장의 중심에서 울긋불긋 색지를 붙인 자동차 한 대가 서서히 출발하고 있었다. 제배, 삼배, 차는 원형의 분수대를 세 바퀴 돌았고 잠시 멈춰선 후 노끈으로 매단 여러 개의 깡통을 끊고서는 서서히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짧게 우리는 건배를 했다. 수십 알의 수면제라도 삼킨 듯 아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역력히 맥주가 달다고 나는 생각했다. 냉장고에는 아직 한 캔의 맥주가 남아 있었다. 감상 어떠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셨나요? 우리 삶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뻔한 것의 무한 반복이라는 것. 젊을 때, 모를 때는 그냥 살아왔는데 그것을 알아버려서 그렇게 똑같은 속도로 남은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것. 아무런 희망 없는 권태가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다. 작품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한 게 있었죠. 늙어서 치매 걸린 아내에게 정성스런 마사지 같은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 회한을 성본능의 반전으로 풀어내시는 것도 작가님 다우시네요.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세요. 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